입법 예고한 한동훈 장관을 향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당정 협의도 안 가졌다라며 비판을 했는데 방송이 끝나고 법무부가 즉각적인 반박 입장을 내고 박용진 의원 측에서 또 재반박 입장을 내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노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연예계 마약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예인이 마약 관련 내사 대상에 올랐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빅뱅 멤버였던 G드래곤 씨인 것으로 전해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북송. 동아일보가 오늘 이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중국에서 10년 넘게 산 탈북 여성들 올해 집단 북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함께 나온 혹은 중국에서 낳은 아이와는 생이별을 하게 된다는 비극 동아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중국을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긴장. 한겨레 신문이 오늘 오면에 썼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이준석, 유승민 이어 12월까지 창당 고민, 긴장감 도는 국힘. 이준석, 유승민 계가 창당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 라는 의견도 많고 그래도 포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계, 천하람 등에게 혁신이 합류를 제안했지만 이준석계 측이 거절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불안. 경향신문 8면 기사입니다. 노후 줄게 내 집 다오. 퇴직연금 중도 인출 늘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에서 빼내 쓴 금액이 1조 1,500원에 육박했는데 지난해 연간 전체보다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퇴직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인데 경제 사정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번엔 네 번째 키워드.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새로 선보이고 있는 오늘의 시사. 오늘의 시사 용어는 권역별 비례인데요.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비례 대표 의원 제도를 손보는 거에는 공감을 했는데 권역별 비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 비례에 따라서 권역별 비례 의석수를 분배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강원을 묶은 중부, 충청권을 묶은 벨트, 영남, 호남, 부산을 묶은 벨트. 자,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비례 의석을 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서 게리맨더링 논란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괴물 같은 게리맨더링. 여야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갖고 와야 묶어야 누가 유리한다라는 계산기가 벌써부터 복잡한가 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날이 많이 흐린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지난주엔 재판 갔다 못 온, 하지만 오늘은 재판이 없어서 온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기자 출신의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동에서 날라온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 그리고 교수 출신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직 기자 출신 앵커와 오늘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모두 다 이제 각자의 전공 영역이 뚜렷한 어디 출신 강력한 패널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경찰이 김의겸 의원의 이른바 청담동 술집 허위 의혹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인정해서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재수사를 요청할까? 이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면책특권 갸우뚱 재수사 요청 부분 바로 보시죠.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에 배당됐다고 해요. 면책특권이 적용돼서 경찰에서는 불송치를 결정했는데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 경찰에 검찰이 재수사 요청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강력기 형사 출신의 박성민 변호사님. 아니, 검수한박 이후에 뭐가 달라져서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는데 요 건은 검찰이 경찰에게 그동안에 검수한박 이전에 했던 것처럼 아니 이상한데 이걸 왜 불송치는 안 하지? 재수사하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이에요? 경찰이 수사를 해본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송치를 하게 되는데 송치받은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 더 수사가 필요할 때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본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불송치 결정을 하되 기록 자체는 반드시 검찰에 보내야 합니다. 이때 검찰에 기록을 보내는 행위를 송부라고 합니다. 송부. 송부받은 검찰은 판단해보고 경찰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할 때는 그대로 사건을 돌려보내는데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해볼 필요가 있거나 일부 의혹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재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 김유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경찰이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는데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이 달리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설 때는 경찰에 재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재수사 요구는 고소 사건이든 고발 사건이든 그 유형을 묻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수사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아마 재수사 요청의 근거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임이 명백하다면 면책특권이 적용됨이 마땅하지만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가 보도하기 전에 그 내용을 질의하고 이를 협업이라고 인정한 부분 그렇다면 단순히 국회에서 발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더 탐사의 보도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국감 이후에 방송에도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했다면 국회에서 행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 즉 국회에서 행한 발언 외에도 여타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요 말을 번역하면 경찰이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불송치 결론을 찍었지만 검찰이 보기에 갸우뚱. 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이거는 재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배당한 건 뭐예요? 검찰 내부에서. 배당? 배당이 무슨 말이죠? 형사 7부에. 배당. 그 재수사 요청을 하기 전에 일단 경찰은 수사 결과를 무조건 검찰에 보내야 하는데 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느 부에 배당할지는 검찰 자체적인 판단이죠. 다만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배당받는 그 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전담으로 하는 검찰의 각 부가 있고 그 부에 배당함으로써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수사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는 판단을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재수사 요청을 할 때는 단순히 재수사 해보세요라는 취지로 재수사 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수사를 해왔는데 여기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미비하니까 더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조건을 붙여서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부 수사를 완료한 다음에 다시 수사를 해도 무혐의가 맞다 하는 판단이 들면은 재수사 불요 요청을 하게 되고 다시 수사를 해본 결과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면 이때는 애초에 수사를 해서 송치를 하는 것처럼 일부 혐의에 대해서 다시 송치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죠.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현재는 미묘하게 아니 확연히 좀 달라 보입니다. 판사 출신의 전재 의원님, 검찰이 보기에는 경찰이 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게 조금 의아하다, 가오뚱하다.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다시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두 가지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사건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하겠지만 혹여 우리 경찰이 말이야 어떤 경찰인데 우리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면 이걸 그냥 검찰이 따라야지 아직도 세상 바뀌지 모르고 말이야 검수한박된 지가 언젠데 라고 하진 않겠죠? 사실 이제 검수한박이 된 다음에 수사의 시스템이 좀 바뀌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들이. 그런데 일단 이게 김의겸 의원만 그 고발이 된 게 아니라 김의겸 의원의 그 청담동 술자리 가짜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그것이 그날 더 탐사의 유튜브로 방송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김의겸 의원과 강진구 그 더 탐사 대표가 같이 수사를 받아서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요. 그 더 탐사 그 강진구 대표는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그 형사중앙지법 형사 7부에서 이제 이 사건을 전체를 다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이거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작년 이 국감 그 자리에 제가 있어서 그때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고 털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면책특권과는 또 무관하게 사실 협업했다는 것은 공모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어떠한 그런 면책특권, 헌법상의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뭐 이것은 어떠한 그런 공익을 위한 뭐 특종이랄지 아니면 폭로를 할 때 이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김의겸 의원이 그날 첫 마디 할 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 김앤장 변호사 한 뭐 20명이 있는 술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것은 법조인들은 다 알겠지만 김앤장 변호사들이 그렇게 여러 명 안 모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저는 일단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숫자가 들어갈 청담동 술집이 어딘지 이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더 탐사의 제보만 받고 그리고 그것을 국감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더 탐사가 그날 와서 찍었어요. 더 탐사의 그 기자들이 와서 국감장에 들어와서 이걸 찍어가지고 그걸 저녁에 내보냈거든요. 이렇게 국회를 어떤 특정 유튜브의 스튜디오로 사용하는 이런 것을 국민들이 참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협업이었다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알 수 있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저는 재수사를 요청을 해서 좀 더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것은 이것은 권리남용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국회의원들이 저 신중하게 이 면책특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러한 뭐 각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즉각 이 면책 특권은 군사 정권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의미가 변질됐다며 특권 폐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입니다. 글을 올렸는데요. 군사 정권 시절 만들어진 면책 특권 의미 변질, 저질 정치 면죄 부과됐다. 수준 낮은 가짜 뉴스 퇴출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는 김의겸 의원의 면책특권 논란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나 김의겸 의원이 사실과 다른 거짓을 공공연히 얘기한 사례들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몇 개만 기억나는 데를 모았는데요. 그래도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대사가요. 가 연단에 서서 발언하는 모습입니다. 개막식에 연단에서 발언한다는 거 당연히 축사일 테고 대체 김건희 씨와 무속인은 얼마만큼 가깝고 특별한 관계입니까? 의결 종족수가 성립이 됐고 이 의결을 올라와서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해철 의원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거고 그 전에 소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가 없이 통과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서울대 영장 전담 판사가 3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 판사를 선택을 한 거죠.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다양한 발언들을 했는데 지금 들으신 이 발언들이 다 사실과 다른 발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는 조간신문의 지적도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떠십니까? 기자 출신이신데 이렇게 당에서 이렇게 대변인으로 보시다 보면 김의겸 의원이 뭔가 마이크를 잡을 때 좀 조마조마하시나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저한테 무슨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경찰 수사가 나온 뒤에 김의겸 의원이 이제 사과 유감 표명을 했고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최근에 저는 이제 사안은 다릅니다만 이제 김승희 의전 비서관 자녀의 끔찍한 학폭 사건 때도 야당 의원이 폭로를 했고 국감장에서 제보를 받은 기자는 피해의 부모들이 나서길 주저해가지고 못한 측면이 있다는 그런 글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분명히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에서 제보를 받은 내용을 공개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은 분명히 숨기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의원들이 질의 과정 중에서 정말 허위 사실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전에 이제 대선 중간에는 지금은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야당 의원 한 분이 국감장에서 이제 당시 대선전이 치열할 때인데 이재명 후보가 조폭자금 20억 원을 받았다 하면서 사진 공개했는데 바로 이제 허위로 드러났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 아마 우리 당에서 대선 선대에서 논평도 나온 것 같은데 다만 면책특권을 폐지하자 이런 주장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이 책임지는 자세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그걸 폐지하자 이런 거는 좀 자중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권 분립 국가에서 분명히 입법부가 행정부나 이렇게 견제하는 기능에서 이게 군사적 독재 정권 시대 때 만들어졌지만 지금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검찰권이 많이 남용되는 거 아니냐, 편향적인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는 저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유지를 하되 다만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 개선할 점이 있다거나 하면은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계속 이제 반복되면 아마 그것만으로도 대중적인 정치인은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잃는다는 그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어보는 뉴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저희 돌직구쇼 방송 내용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한 겁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법무부가 박용진 의원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고요. 다시 박용진 의원 측의 재반박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이시니까 당연히 당정 협의하셨죠? 제가 대변인이긴 하지만 모든 당정협의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저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요. 당정 협의해야죠. 안 했어요. 안 했었을 것 같아요. 털컥 한동훈 장관이 마이크 딱 잡고 폼 다 잡고 얘기하고 국회에서 통과 못 시키면 국회 탓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덜컥 이렇게 얘기하고 뒷수습은 누가 해요? 아니 불쌍한 여당이 해야 되잖아요. 뒷수습은. 그리고 여당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도 잘 모르는 건데 한동훈 장관한테 귀뜸도 못 들었는데 일단 야당 탓부터 하자. 야당이 반대할 거야. 이렇게 해서 국회를 또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 되죠. 장관이. 서로 의논 좀 하세요. 요거 박정호 의원님 혹시 방송 중에라도 요 제시카법 관련해서 당정 협의가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휴대폰 쓰셔도 됩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요. 정책위 의장과 통화했는데 사전 설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듣다가 박용진 의원의 지적대로 만약에 이 정도의 중요한 입법 사안인데 당정 협의 없이 법무부에서 한 장관의 일방적인 발표, 박용진 의원의 주장대로 일방적인 발표가 있었다면 이것은 큰 사안이다라는 직감이 들어서 바로 박정호 의원에게 생방 중에 휴대폰으로 당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라라고 요청을 했고 박정호 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당정 협의는 있었다. 자, 이 방송 이후에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입장,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 입장이고요. 함께 보시죠. 여당 정책위 의장 유희동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김도부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 소속 권칠승 의원에게도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라며 박용진 의원 주장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법무부가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러자 박용진 의원이 다시 재반박했습니다. 관련 부서 국장이 일주일 전에 설명, 충분한 협의인지 충분한 통보인지 의문이다. 장관이 여당과 언제 어디서 협의했는지 밝혀라 라면서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무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을 참 좋아하는 네. 편인데 박용진 의원이 그 한동훈 장관 이야기 나면 자꾸 후불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저 돌직구쇼에서 박용진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대식가법 관련해서 저렇게 미리 예단해서 추측한 거잖아요. 당정 협의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사가 커져가지고 뉴스가 된 건데 저는 박용진 의원께서도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방향이나 어떤 이미지를 자기 스스로 각인시켜서 뭐 정치적으로 소재로 삼는 건 좋습니다만 내용 관계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했어 보이고요. 분명히 그 현장에서 우리 김진 앵커가 박정아 의원에게 확인해 보라고 했고 또 정책위 의장과 법사위 간사, 법사위원장이 다 당정협의를 했다고 지금 공식 확인한 만큼 저는 박용진 의원이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넘겨짚으면서 사실은 예단을 갖고 당정협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당정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팩트 체크가 아니라 저는 이른바 박용진 의원 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있을 수 있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이러한 사실을 좀 그르치는 결과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하면 이 사람은 설치는 사람이고 굉장히 자기 그 이미지만 신경 쓰기 때문에 당정협의도 안 하고 아마 제시카법을 세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마 추측으로 자기 머릿속에는 정당화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용진 의원 참 제가 좋아하는 민주당의 좋은 자산입니다만 조금 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좀 평정심을 유지하셔라. 신중함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의 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뉴스가 나가고 법무부의 이 즉각적인 반박 입장이 나오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니 그 방송에서 박용진 의원이 여당의 수석 대변인도 당정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없었다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 생방 중에 앵커가 여당 취재를 통해서 반박 입장도 나왔는데 법무부가 또 반박 입장까지 굳이 발끈할 사안이냐라는 민주당 일각의 입장도 있더라고요. 전조 의원님. 그 법무부가 우리 그 돌직구쇼를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돌직구쇼 발언을 가지고 예. 어제 또 하루 종일 또 회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뭐 안 키워주셔야 됩니다. 이미 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법안 설명이나 이렇게 협의는 거치는데 근데 이거를 뭐 박정아 대변인의 당 대변인이라 이제 당의 상황을 잘 아는 거고요. 이제 저 같은 원내 대변인이 사실 이런 당정 협의회 할 때는 제가 배석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또 그런 상황을 저는 공유를 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당정 협의를 거친 것이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요일의 차이였군요. 그리고 당정 협의를 할 때는 차관이 옵니다. 장관이 오지 않아요. 고위 당정할 때는 장관이 오는데 그냥 국회에서 열리는 이 정책위의장 주재하는 당정협의회는 차관이 오고 정책위의장 주재로 하고 원내대변인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미처 뭐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 법안은 굉장히 필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제시카법. 그래서 이 정말 고위험 그 성폭력 범죄자가 뭐 우리 집 근처에 사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당정 협의도 거쳤고 또 뭐 법사위 여당 그리고 야당 측에도 좀 설명을 하고 네. 좀 그렇게 해서 충분한 그래도 조율을 거친 다음에 법안이 발의가 된 것이다. 한 가지 좀 아쉽다고 하면 박용진 의원도 법사위 의원이기 때문에 좀 법무부에서 박용진 의원실에서 가서도 좀 설명을 했다고 하면 네. 뭐 이러한 또 어제 같은 오해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저도 그래서 권칠승 예. 의원에게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또 취재를 했군요. 취재 바로 했습니다. 제가 바로 취재해가지고 보니까 법무부 얘기대로 이 법이 생기게 된 촉발하게 된 박모 씨가 그 화성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지역구를 둔 의원이 우리 이제 권칠승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 와서는 이런 내용으로 입법 예고를 한다는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저는 뭐 박용진 의원도
뭐 한동훈 장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중요한 법안을 할 때는 지금 보니까 그 법무부 얘기 보면은 여당의 법사위 간사까지는 설명 쭉 했는데 민주당은 또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우리 간사원이 있죠. 소병철 의원이 있는데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아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런 법안하고 중요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설명까지 하는데 여야 의원들, 법사위원들 모두에게 더 설명하는 게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박용진 의원이 지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야 간의 일종의 어떤 오해가 빚어낸 해프닝으로 보이는군요.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연예계의 마약 의혹이 번지고 있는데 이번엔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연예계는 그야말로 벌집. 연예계 마약 파문 어디까지 확산될까요?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서 다른 유명 연예인도 마약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룹 빅뱅의 리더였던 지드래곤 권지용 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조현진 기자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추가로 다른 연예인의 투약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명 연예인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그룹 빅뱅 출신의 GD 권지용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선균 씨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 이은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로 충격이 채 가시기 전 권 씨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연예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해 조만간 출석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시약 검사를 통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파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유흥업소 종업원 A씨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와 E씨가 수차례 통화하고 연락한 내역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E씨와 A씨 등 3명이 입건됐고 기업 창업주 손녀와 가수 연습생, 작곡가 등 5명이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 중인 거나 관련 전과가 있는 인물들입니다. E씨의 마약 의혹에 대해 외신들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E씨가 출연한 영화 기생충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등을 휩쓸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지드래곤까지 입건됐다라는 뉴스인데 강력경사 출신의 박선배 변호사님, 좀 충격적인데 사실은 뭐 빅뱅의 멤버 중에서 이른바 잡음이 없었던 멤버가 찾기 드물 정도로 지금 돌아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엔 지드래곤인데 인지수사한 겁니까 경찰이? 지드래곤 관련된 혐의는? 이 마약 수사는 수사를 해보면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마약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가 중요한 수사 효초입니다. 즉 자신에게 마약을 제공한 사람과 관련된 제보를 하거나 자신 외에도 함께 마약을 투약했거나 오히려 자신이 마약류를 제공해 투약을 한 사람을 제보함으로써 자신의 형을 감경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마약 수사는 상당한 경로로 가지치기를 해나갑니다. 즉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됐지만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그 의혹에 연루되면서 수사가 확장돼 나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 지도층이 찾는다는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히나 이선균 씨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도 이 강남 유흥업소 실장이 구속되면서 이 실장의 입에서 나온 이선균 씨 관련 단서가 포착된 것이고 역시나 이 실장 입에서 지드래곤 권지용 씨와 관련된 혐의가 포착된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선균 씨가 드나들던 것으로 알려진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의 여실장 29살 네네. A씨, 구속된 그 A씨의 자택에서 이선균 씨가 마약을 했다라고도 경찰은 보고 있는데 그 똑같은 유흥업소 여실장의 입에서 권지용, 지드래곤 얘기도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 지도층 인사 내지는 연예인들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그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드래곤 씨가 나오게 된 것이고 이 유흥업소 실장은 그 스스로가 여러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된 상황이죠. 물론 이선균 씨를 공갈에 3억 5천만 원을
가져갔다는 의혹으로도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구속된 만큼 여러 제보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지드래곤 씨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름이 나온 상태에서 경찰이 당장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제보를 토대로 이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서로 간의 의사 연락을 취한 메시지, 통화 내역뿐만 아니라 이 각자 피의자들의 핸드폰 내역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뒷받침해가면서 마약 투약 의혹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피의자로 신문에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아마 지드래곤 씨와 관련해서는 입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유의미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 유의미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다른 근거들을 다수 수집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지드래곤 씨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연예인들로 의혹이 더 퍼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입니다. 권지용 씨는 2011년 일본에서 마약류의 일종이죠. 대마 혐의를 받아서 검찰 조사 받았지만 초범이었고 마약 성분이 나오긴 했지만 적게 나왔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그럼 이번에 또 만약에 이제 입건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재범으로 되는 겁니까? 네, 재범으로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 처분이 아니죠.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만약 같은 대마를 같은 수준으로 현재 흡입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벌금형에는 충분히 처할 수 있을 만한 사안으로 보이고 네. 재범으로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물론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의 양, 종류, 횟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마약 사범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법원도 상당히 엄단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출되는 마약의 양, 기간, 횟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권지용 씨 스스로가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다든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치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네.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다소 섣부른 감은 있습니다만 그만큼 최근에는 마약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과거와는 달리 확연히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합니다. 예. 반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그 강력 경사셔서 이런 범죄 많이 수사하셨잖아요. 지금 변호사시지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보세요. 이선균 씨와 함께 마약을 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구속된 유흥업소의 여실장, 그 같은 여실장의 입에서 권지용 씨의 이제 마약 혐의 내용도 나온 건데 경찰은 이선균 씨와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네. 같은 유흥업소 여실장의 입에서 나온 건데 별개의 사건이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여기서 일컫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의미는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가 동시에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마약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지금 이선균 씨를 포함한 피내사자 8명 중에 3명이 입건된 상태인데 이들은 같이 마약을 투약했거나 직접적으로 마약을 주고받는 등 상당 부분 공모의 정황이 드러난 상황으로 보이지만 예. 권지용 씨는 그와 완전히 별개의 갈래로 사건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여실장 입에서 권지용 씨 이름이 언급됐다는 의미는 유흥업소와는 분명히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유흥업소에 이선균 씨와 관련된 갈래뿐만 아니라 권지용 씨와 관련된 갈래가 별도로 있고 그와 같은 형태라면 또 다른 연예인과 관련된 또 다른 갈래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이 유흥업소가 연예인들이 다수 찾을 뿐만 아니라 이 유흥업소에서 마약 범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이 유흥업소가 일종의 마약 유통의 거점이었고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마약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유흥업소는 찾아가기만 하면 손쉽게 마약을 확보해서 투약할 수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권지용 씨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연예인들의 이름도 또 다른 관료로 나올 수가 있고 이미 연예인들 이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관련 근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직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언론에 보도만 되지 않는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주무부처가 인천지방경찰청 네네. 마약과 네네. 거기가 항만도 끼고 있기 때문에 예, 인천, 부산 마약 사건 많죠. 그래서 마약 수사 잘하는 맞습니다. 강력계 형사들이 인천, 부산 쪽으로 많이 예, 배치가 돼 있어서 그쪽 수사 잘합니다. 거기서 첩보 받고 인지 수사해서 유흥업소 친 거잖아요. 네네. 쳤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네. 강남에 있는 고급 유흥업소를 수사하다가 이제 이런 이름들이 나온 건데 그 유흥업소 여실장의 입에서 권지용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진술이 나왔다. 근데 그 네네. 진술만으로 경찰이 입건하진 않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마약 수사의 경우에는 앞서 중요한 수사 협조가 가장 중요한 가명 사유이다 보니 여러 제보들이 이루어지고 마약 수사는
일파만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마약 수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폭 수사보다 어렵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조폭 수사는 수사를 시작하면 비교적 자백을 손쉽게 합니다. 피의자들이 어느 정도 그 내부에서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누군가가 책임을 또 안고 가기로 합의가 되면 그 합의대로 자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약 수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요한 수사 협조가 중한 감형 사유이긴 합니다만 그 제보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조건 감형을 받으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 제보를 받은 경찰은 이 제보가 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한 근거를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즉 여러 인물들이 동시에 이와 같은 진술을 하는지 그 진술이 시기, 장소, 정황에 상당히 부합하는지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내역은 있는지 어디서 마약이 유입되어서 실제로 투약까지 이르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입건을 하거든요. 예. 나름대로 1차적인 근거는 밝혀졌다고 보고 물론 입건했다고 제가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일단 마약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건이 되었다는 의미는 나름대로 경찰이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이른 찾아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유흥업소는 도대체 어떤 데길래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갑니까? 유흥업소 뭐 알려지긴 저도 그 유흥업소를 알지는 못합니다만 뭐 1%만 출입할 수가 있다. 뭐 템포라도 차원이 다르다.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고 회원제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회원제로 운영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많은 비밀에 해당할 만한 논의가 오고 갈 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이 된다는 정황 때문에 회원제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지 않을까. 유흥업소 전반에 대한 수사도 마약 수사와 별개로 병행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물론 뭐 유흥업소 일각에서는 회원제 아니고 뭐 그 정도 뭐 최고급의 그런 거 아니다라는 뭐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역시 좀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이선균 씨 얘기로 이어지는데 경찰 관계자가 향정신성 의약품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선균 씨 혐의는 향정이다. 실제 마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향정신성 의약품, 의료용 진통제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약 의혹의 광고계 움직임도 상당히 발빠릅니다. 통신사 교육용 콘텐츠 배후 전혜진 씨와 부부 동반 광고 중단됐고 건강식품 광고 이선균 이름이 삭제됐고 유튜브가 비공개됐습니다. 광고 중단 모델 교체 논의 거액의 위약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이 이선균 씨 등 마약 혐의와 관련해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음모론이 지금 논쟁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이경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의 학폭 의혹,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를 덮기 위해서 연예인 마약 기사를 터뜨렸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보려고요? 라는 이선균 음모론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여당에서 이 같은 논평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공당의 부대변인이 아무 증거도 없이 이 대종을 선동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논리라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인 17년도 6월에 보면 사드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사건으로 아주 전국이 뜨거웠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모두 알만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대마초 사건이 터집니다. 그럼 그것도 사드 보고 누락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연예인 대마초 사건을 터뜨린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자, 정치권에서 이게 지금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출신 두 분의 여야 정치인도 오늘 모셨는데 전재 의원님 국감 때문에 여의도로 갔고 언론인 출신의 최웅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윤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그리고 의전비서관 학폭 논란을 덮기 위해서 일부러 이선균 마약 기사를 터뜨렸다라는 음모론이 이경 상근부 대변인 입에서 나왔는데 최웅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을 수가 없고 저런 얄팍한 이야기로 사태의 심각성을 호도할 수는 없겠죠. 지금 이 얼마나 심각하냐 문제냐 하면은 이미 이게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약이 예, 굉장히 경종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난해에도 10월 달에
그때 마약과의 전쟁을 정부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서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마약과의 전쟁이라 그러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또 엉뚱한 음모론도 당시에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마약 정치다, 뭐 네, 주전 의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지금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피자 한 판 가격으로 SNS로 소셜 미디어로 마약을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약 사건이 여러 가지 빈발하고 있고 최근에 좀 이상한 약간 그 정신 건강적으로 좀 불안정해 보이는 이런 사회적 사건도 마약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10대, 20대까지 마약이 퍼지고 있고 이걸 어느 순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은 급속히 제동 이 확산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경찰 수사관 출신도 계십니다만 이 마약을 적발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마약 사범을 적발하면은 그 마약 사범이 누가 마약을 했는지를 예컨대 고백을 하면은 그 형량을 좀 감면해 주는, 그래서 마약 일망타진할 수 있는 그런 리니언스 제도 같은 것 도입을 검토할 만큼 심각합니다. 그리고 마약 수사청을 별도로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 마약이 국제 밀매 조직들, 동남아와 중국과 이런 거 연관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내 조직들처럼 지금 상위 1% 클럽까지 이게 침투할 정도로 굉장히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또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면은 정말 좀 특단의 조직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런 얄팍한 논평으로 눈 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김근식 실장님 네. 전략실장이셨잖아요. 전국이 불안하니까 전화를 탁 걸어서 이 청장 잘 지내나? 이선균 잡아드려. 이게 가능합니까 요즘? 그러니까 아마 이경 부대변인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그 비슷한 영화에 나왔던 게 더킹이라는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대선 국면에서 필요하다, 정치적인 어떤 덮을 그 필요가 있으면은 검찰청 캐비넷에서 하나 꺼낸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연예인 마약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제1야당 민주당에 지금 상급 부대변인으로 지금 현직에 있잖아요. 그런 분이 SNS에 올리면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좀 자중하고 신중하고 팩트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영화에 너무 빠져서 몰입을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2023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에서 정치적 이슈 한두 개 묵으려고 검찰청에 있지도 않은 또는 예전에 있었던 것을 마약 사건을 꺼내가지고 캐비넷에서 무슨 파일 꺼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건 여도 알고 야도 압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공당의 부대변인이라는 분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공천 시즌을 앞두고 이른바 친명계 원외 인사들의 공천 경쟁입니다. 더 충성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도한 충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선동이 나오는 것이어서 저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예. 음모론이 통할 때는요. 80년대 이전 이야기나 조금 가끔 있었던 것이지 지금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음모론이 통하고 저렇게 검찰이 정치적인 무마를 위해서 마약 사건을 했다는 건 정말 영화를 너무 몰입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선균 잡아드려. 이선균 잡아드렸는데 아직 권지영 잡아드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저 물어보신 거죠? 예. 한민수 대변인. 일단은 우리 국민의 일부가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이랄지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정치적 상황에 여건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왜 이렇게 마약 사건이 터졌나. 그래서 모든 기사가 이렇게 좀 덮어진다고 하나요? 이런 걸 의심하는 부분 국민 중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당의 당직을 갖고 있는 부대변인이기 때문에 당장 벌써 논평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논평은 아닙니다. 논평도 아니고 부대변인이 본인의 개인 SNS에 글을 올렸는데 개인 의견이죠. 예, 개인 의견인데 당직을 갖고 있다 보니 여당은 물론이고 다른 국민들로부터도 민주당이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민주당 일각이라는 또 표현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경 부대변인이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구체적 정황이 있으면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음모론을 비출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또 이런 비판도 사고 있기 때문에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표정 보니까 한민수 대변인이 이제 선임 대변인이시니까 수석 대변인이시니까 수석 대변은 아닙니다만 네. 선배긴 합니다. 선배니까 네. 혼날 것 같은데요, 이경 대변인. 본인이 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예. 때문에 새겨 들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소식 엄선했는데 오늘 사건, 속보 엄청 많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보죠. 첫 번째 주인공 공개합니다. 펜싱 선수 남현희 선수인데 사실은 남현희 선수가 펜싱 대표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갖고 전모 씨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다라며 재혼을 발표해서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이라던 그 전모 씨가 조금 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어달라며 남현희 선수 모친의 자택을 찾아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 누른 혐의로 오늘 새벽에 전모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모 씨를 둘러싼 갖가지 논란과 의혹이 제기가 된 이후에 이 전모 씨가 체포된 것이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뉴스입니다. 강력기 형사의 출신의 박성물 변호사님, 자 일단 하나하나 좀 풀어볼 텐데 네. 방금 발생한 뉴스부터 전해드리면 오늘 새벽에 이 전모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남현희 씨와 이 전모 씨가 굉장히 행복하고 화목한 상태로 인터뷰를 하고 재혼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왔고 조금 전에는 석방됐다는 속보도 나왔어요. 네네네. 왜 체포된 거고 왜 석방된 겁니까? 일단 그 남현희 씨와 딸이 이 전모 씨가 살고 있던 집에서 같이 거주를 하다가 재혼 발표 이후에 예비 남편 전모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졌죠. 일단 그 보도에 따르면 전모 씨는 자기가 재벌 3세 기업가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런데 그 의혹이 의혹 수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전모 씨가 사기로 판결 선고를 받았고 실형으로 복역한 적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기로 판결받았고 실형 복역했다. 지난 2020년 12월에 항소심 판결로 10명의 피해자들에게 3억 원 정도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10명이에요? 예, 피해자가 10명입니다. 근데 다 여성들입니까? 피해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는 이 피해자들이 많다 보니 두 재판부가 나누어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항소심에서는 병합대 재판이 진행돼서 항소심이 지난 2020년 12월에 징역 2년 3월에 실형을 선고합니다. 아마 이후에 복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유죄로 판결된 혐의, 죄목이 사기입니까? 대부분이 사기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죄명까지는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각종 그 범죄 사실의 내용이 비춰보면 사기로 보이는데 그 사기의 양태도 비교적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 내용, 전과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 판결에는 특히 적어도 2020년 12월 판결 선고시까지는 전모 씨가 여성이라는 취지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비 신랑이라면서요? 네, 예비 신랑인데 여성이라고요? 예, 여성이라는 취지가 판결문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 남현희 씨와 재혼을 발표한 이 전모 씨가 여성으로 돼 있어요? 여성으로 기재된 이유는 물론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별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성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있네요.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성이라는 성별이 기재된 이유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임을 가정해서 사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 부분에 여성임이 기재된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저때 당시에는 여자인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으로 행세했다. 남성으로 행세했다. 여러모로 편취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남자 행세를 하면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행세를 하면서 접근해서 내 아내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며 투자 유치 관련 편취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 범죄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사실은
여성이다. 여성인이 당연히 아내도 있을 수 없고 아내의 친오빠도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발언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판시를 합니다. 뭡니까? 그럼 지금은 여성이에요, 남성이요? 전모 씨는 여성이죠. 판결문에 여성이라고 판결문에 여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내역 중에는 남성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남성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하면서 자신은 혼수를 마련할 테니까 그땐 여자라고 밝혔군요. 예. 남성에게는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재판부는 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성이었다가 남성이었다가 왔다 갔다 한 정황이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즉 판결문을 통해서 사기 전과가 있고 성별과 관련된 의혹도 사실로 밝혀지는 상황이었다 보니 남현희 씨가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집을 나가서 친정 어머니 집에 머무는 과정에서 아마 전모 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모양입니다. 이별을 통보하자 오늘 새벽 급작스럽게 전모 씨가 남현희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갑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자 남현희 씨의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를 합니다. 현행범 체포를 해 새벽 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해 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말지를 고민했을 것 같은데 이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사실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 두고 보면 특히나 이 전모 씨가 그동안 3일간 먹고 자지도 못했다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니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이 아니라면 석방을 해야 하거든요. 조사를 일찍 마치고 현재 석방을 해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난 이야기 스토리들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그러면 저도 헷갈립니다. 모든 정치 현안을 덮을 만한 큰 사건이네요. 아니 정치는 제가 잘 아는데 이런 사건은 좀 처음 보는데 그러면 남현희 씨는 이 전모 씨가 남자인 줄 알고 재혼을 발표했고 재벌 3세의 기업가인 줄 알고 재혼을 발표했고 동거도 했는데 조금 전 한 매체에 남현희 씨 인터뷰가 나왔는데 전모 씨에게 완전히 속았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이 전모 씨라는 예비 남성 행세를 한 전모 씨가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남현희 씨를 상대로 성별과 본인의 신분 등을 속였을 개연성이 매우 커졌군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체포된 사유는 이 같은 사기나 아니면 혼인을 약속하거나 등에 대한 금전적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인지한 남현희 씨가 이 전모 씨의 집에서 본인의 집으로 갔고 전모 씨가 남현희 씨의 모친 집을 문을 두드려서 스토킹 혐의로 경찰이 체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모 씨가 굉장히 나는 아프다라고 호소해서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석방한 상태. 요게 팩트군요. 거기까지가 팩트고 남현희 씨와 관련해서 사기 등의 범행으로 입건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남현희 씨는 완전히 속았다고 하는데 여성인지 여부를 비롯해서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몰랐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모 씨에 대해서는 별개로 사기 등 혐의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남현희 씨가 완전히 속았다면서 어제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제 집을 나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전모 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와 경찰이 이 집을 찾아왔답니다. 당시에는 남현희 씨와 그 딸은 이 전모 씨 집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찾아와서는 피해자가 남현희 씨를 믿고 전모 씨에게 투자를 했는데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남현희 씨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예요. 보도 내용대로라면 이 전모 씨가 남현희 선수의 이름을 팔고서 금전적인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사기일 가능성이 크군요. 네, 그 소식을 듣고 남현희 씨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길로 아마 집을 떠나서 이별 통보를 한 것 같거든요. 그 외에도 별개로 강서구 의원이 이 전모 씨를 상대로 제보를 받았다면서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는데 누가요? 강서구의 의원이. 강서구의 의원이요? 강서구의 그 지자체 의원이. 지방 의원이. 김민석 의원이 관련 제보를 받고 동업을 빌미로 사기 범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고발을 한 사건이 있는데 그 고발 사건이 어제 이 전모 씨 집에 찾아온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기 사건으로 별개 사건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남현희 씨도 그 직접 찾아온 피해자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남현희 씨도 역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된 상황에 그치지만 그 외에 별개로 남현희 씨와 관련된 수사가 더 진행될 개연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10명이었다는 거고 판결문 네, 내용을 네, 보다면 네,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서도 강서구의 지방의원을 통해서 고소 사건의 전모가 지금 드러난 건데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남현희 네. 씨 말고도.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남현희 씨가 충격을 받았다는 대목이 내 이름을 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금전적인 투자를 받은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는 현재 보도되고 있는데 네, 네, 네. 완전히 속았다라고 한 것을 봐서 이 전모 씨에게 많은 걸 속은 것 같은데 네. 뭘 속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거군요. 밝히지 성별을 않은 속은 건지 네, 네, 네. 아니면 뭐 본인의 신분에 대해서 속았다는 건지는 현재 밝혀지지 않은 상황. 네, 네, 네. 미스테리한 사건인데 이 전모 씨의 판결문 내용 저희가 이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자, 일단 남현희 씨는요. 15세 연하 사업가 전모 씨와 재혼한다. 그는 진실하고 맹목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 남편으로서 최고다라고 발표했고요. 자, 이후 논란이 돼서요. 판결문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과거 10명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3억 원을 편취한 사기 전가 판결이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2018년 4월 데이팅 앱에서 만난 A 씨에게 본인의 직업을 말 관리사로 소개했고요. 돈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 4월 제주에서 만난 B 씨에게는 남자 행세를 하며 접근했고 투자금을 요구했습니다. 6월 9일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만난 이들에게 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당시 법원 판결문 내용 중에는 피고인은 여성이다. 이 전모 씨는 여성이라는 거죠. 피해자에게 남성으로 행세했다. 모 회장의 혼외자는 아니었다. 징역 2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판결문 내용을 비춰봤을 때 이 전모 씨의 이른바 범죄 패턴은 매우 유사하군요. 여성에게 남성인 척 행세해서 금품을 편취하고 남성에게는 여성인 척 하지만 본인의 신분과 직업을 속여서 역시 금품을 요구했던 그런데 이번 건은 과연 남현희 씨에게 얼마만큼 또 속였는지 혹은 남현희 씨가 어디까지 인지했는지 여부는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 남현희 씨가 이 전모 씨를 뭐 고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난 것으로 보이고 아마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애초에 여성이라면 우리나라는 동성혼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네. 혼인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동업을 한다거나 사업상 투자를 받는 등 남현희 씨도 금전적인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이미 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남현희 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적극적으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전모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에 관련해서는 일정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목적이 금전 편취의 목적이라면 남현희 씨가 관계가 파탄난 이상 이제는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면 만약에 남현희 네네. 씨가 네네. 대신 뭐 성별이든 신분이든 무언가를 속아서 결혼할 뻔했었다라는 네네. 걸 갖고 뭐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는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소송이 안 된다. 예, 아. 금전적인 피해가 없거나 예를 들어서 그럼 그냥 헤어지고 마는 겁니까? 예, 주변에 전모 씨가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남현희 씨의 이름을 팔았다. 그 과정에서 남현희 씨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말을 전파했다면 이때는 명예훼손죄로도 별도로 고소해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단순히 자신의 신분이나 예. 성별, 경력을 속이고 결혼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한미수 대변인. 이건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고요. 네. 전직 기자로서 그렇죠. 예전에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인이 정보기관 요원이라고 속여서 네. 남편을 속인 것뿐만 아니고 자기 친정 부모까지 속였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는 제가 봤지만 이 성별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속이는 경우는 정말 보기 드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역시 이건 참 충격적인 사건인데 전 여기서 하나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이제 많은 또 네티즌들의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남현희 씨를
비난하는 말들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정말 결혼까지 한다고 하는데 모르고 그랬느냐. 저는 그런 비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현희 씨나 그 가족들은 확실하게 피해자 같아요.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갖고도 피해자고 사기를 치려고 덤벼드는 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못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현희 씨와 가족들은 피해자니까 거기에 대한 또 우리 국민들 일부에서 비판하는 그런 것들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문식 교수님. 저도 뭐 아까 그 이경 상근 부대변인 이야기에서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되게 영화에서 보면 거대한 사기극을 벌인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도둑들이라는 영화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검사 외전도 사실은 이제 검찰의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기획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장면인데 저는 사기를 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사기 대상을 정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준비하고 접근하면요 당할 재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우리 한민수 대변인 말씀대로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자입니다. 전형적인 피해자죠. 거기 무슨 뭐 비난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남현희 씨를 속였던 이 전모 씨라는 사람이 그동안의 사기 행각, 성별도 확실치 않고 신분도 확실치 않고 그렇지만 저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이 달변입니다. 말은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말 잘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건데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불안, 또 정서적인 외로움 이런 것들에 접근해서 정말 감언이설로 정말 유혹하고 안정을 찾아주고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그런 탁월한 수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주 전문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디 기사 보니까 허언증이라고 할 정도로 입만 열면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게 실제로 믿어질 정도의 탁월한 달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전모 씨가 이제 앞으로 오늘은 스토킹으로만 뭐 저기 체포가 됐었습니다만 고소 고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서 당장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저런 허언증 사기꾼 전문 전과자에게 좀 피해 당한 사람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전 씨 입장도 소개해 드립니다. 남현희 감독과 함께 보도되었던 사람이다.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이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삼가 부탁한다라는 입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전모 씨의 입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남현희 씨 주장, 모든 게 속았다라는 주장도 소개해드렸고 전모 씨의 입장과 반박도 이 글을 통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남현희 선수가 피해자다라는 이제 한민수 대변인과 김무식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패널들의 입장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건의 어떤 전모가 다 파악되지 않은 만큼 뭐 피해 사실이랄지 아니면 법적인 지위 신분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라는 조심스러운 말씀도 덧붙입니다. 경찰에 만약에 수사가 이어진다면 그 결과를 보고서 향후에 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제공된 장학금 지난 24일 교육위 국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대에서 1년이 넘도록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장학금 회수 조치 등 후속 조치도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 관악회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4년 2학기에는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느라고 서울대에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 원을 줬어요. 총 802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장학생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관악회 장학금을 조민에게 주라고 추천한 겁니까?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닙니까? 서울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묻지마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그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취소 절차가 매듭이 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 통고하고 이후 절차에 대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묻지마 장학금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에도 미스테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영도 의원님, 네네.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 뭐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줬더라라는 식의 논평을 해서 네. 달라고도 안 했는데 준 장학금을 거액의 장학금을 조민 씨가 받고 다녔고 지금 국감에서 논란이 되니까 입학이 취소되면 요청하겠다. 서울대 입장은 느긋한 입장. 이 묻지마 장학금 도대체 어떻게 지급된 겁니까?
이게 관악회가 아마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일 겁니다. 서울대학교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가 당시에 조국 장관의 위세, 이 조국 장관과의 친분, 뭐 또 조국 장관에게 나중에 생색 내기 위해서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말 서울대 동창회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영도 의원님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이 관악회 장학금 받으셨습니까? 서울대 다닐 때?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받았어요? 아니 그때는 이제 성적으로 주고 그랬죠. 공부 잘하셨구나. 나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아니고 당시에는 좀 어려운 시골 출신 학생들한테 좀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네. 그래도 저도 이제 갚아야 될 시점이 왔는데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그런 돈이 왔으면은 그건 좀 정상적이고 일말에 무슨라도 기준이 있으면 받지 말아야죠. 바로 돌려줬어야죠. 지금 이제 이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그게 폭로가 되니까 기꺼이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많지 않죠. 참 그걸 바라고서 누군가가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 조민이라는 이 학생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또 누가 알려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거 없이 서울대 동창회가 알아서 이렇게 돈을 줬을 리는 만무하고 이것도 역시도 진짜 큰 미스터리인데 뭐 아까 그 사건만큼 큰 미스터리는 아닙니다만 조금만 알아보면 금방 누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 드러날 것 같아요. 서울대 동창회 내부에서도 자정 차원에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뭐 사실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파도 끝이 없는 이런 자잘한 것들이 큰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네. 방금 말씀 주셨던 대목이 그 당시에도 논란이었던 게 관악회 장학금이 동무대 성격의 장학금이라 하더라도 꼭 제공돼야 할 학생이 아닌 조민 씨에게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받아야 할 절실했던 장학금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측면에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논란이 당시에도 일었습니다. 최영도 의원이야 서울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고 시골 마산에서 올라와서 시골 다녔기 장학금이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에 관악회 장학금을 꼭 받았지만 조민 씨는 받을 자격이 안 됐고 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주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무식 교수님, 서울대 다닐 때 관악회 장학금 받으셨어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구나. 저는 더 좋은 거 성적으로 받는 외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다 방송에서 한 얘기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시골 출신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게 그 입학하기 전에 환경대학원에 입학했기 때문에 알아서 누군가 줬다는 건데요. 그건 한 학기를 다녔으니까 사실은 추천하는 과정이나 그 뭐 받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은 거 있지만 한 학기를 다녔기 때문에 그걸 환수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학기 때 또 받았는데 그때는 휴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산대 의전을 입학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부산대 의전에 입학이 됐기 때문에 환경대학원은 안 다닐 생각을 하고 휴학을 하고 결국은 미등록 제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으로는 제가 등록금을 내고 한 학기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잖아요. 불가피하게. 휴학하면 그 등록금이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 그 등록금을 안 내도 돼요. 그렇다면 똑같은 이치로 한다면 2학기 때는 환경대학원 다니다가 중도에 휴학하고 자퇴 비슷하게 제적이 됐기 때문에 2학기 때 받은 장학금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당장 그때. 저는 그게 상식에 맞는 거지. 그다음에 뭐 우리 최영도 의원님이나 저처럼 중산층 가정에서 이렇게 유복 큰 돈이 있었던 집은 아닌데 조국 전 장관 돈이 많잖아요. 자산가잖아요. 그 돈 받아서 402만 원 꼭 그 반납 안 하고 버틸 이유가 뭡니까? 정말 쪼잔합니다. 또 보면은. 사실. 이에 대해 조민 씨 입장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제적된 학교까지 언급돼 놀랐다. 애초에 제가 요청한 것도 없는 장학금 기꺼이 환수할 것. 환수에 응할 것이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반납할 것 이렇게 해야죠. 반납할 것이나 환수에 응할 것이 맞는 표현이죠. 서술어를 잘못 썼군요, 조민 씨가.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논란이 일자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장학회건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반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장학회에서 한 번 받은 장학금은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이기 때문에 준 어쩌면 묵시적 청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탁하려면 누가 누구에게 청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청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이렇게 조 전 장관이 얘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결국 뭐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기준으로 왜 저 장학금이 집행되는지는 미스터리로 남게 된 셈이 됐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주인공 만나보시죠. 북한에서 목선이 내려왔어요. 북한 주민 4명이 초동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북한 일가족 4명, 평소 이 대한민국 사회를 동경해 왔고 장시간의 계획을 세운 기순이다. 계획 기순이고 계획 탈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체제가 싫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왔다, 남아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가 싫기 때문에 탈북을 감행했고 동해상으로 목선을 타고 이제 귀순을 한 건데 이를 두고 이제 이걸 왜 또 목선을 지난번 삼척에 목선이 떠내려왔을 때도 우리 군의 경계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번에도 또 군의 경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도 의원님, 네네. 이게 레이더로 작게 보인대요 목선이. 근데 목선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레이더에 아주 작게 잡히는 그것이 새인지 혹은 고래인지 아니면 북한의 목선인지 모르는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인지 인지 여부에 있어서 여러 차례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북한군이 목선을 타고 무장한 채 서서히 다가오면 그때도 모르고 있을 거냐라는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 이른바 9.19 군사합의에 대한 위험성 같은 것이 수도권에서 우리가 정찰할 수 있는 자산을 우리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번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보셨지만 단거리 미사일을 막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먼저 포착하고 첫 발사에서는 놓친다더라도 두 번째 발사에서는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신속히 갖추는 것이 이제 정찰 자산인데 그걸 처리한 게 있죠. 다음에 이 해상의 경우는 특히 굉장히 여러 가지 허점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잠수함 침투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자할 시절에 1990년대 후반에 97년 이후에 8년 이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햇빛 정책을 펼치는데 북한은 계속 잠수정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동해안에서 잠수함이 상륙하다가 포착돼가지고 그 잠수정 사람들이 전부 산으로 도피했다가 다 토벌되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 제발 북한에 잠수함 내려보내지 말라고 당부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 해상 경계 또 DMZ 부분의 이 경계 문제는 아무리 촘촘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 목선을 우리가 경계에 실패해가지고 발견 못하고 우리 어민들이 신고해서 지금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국방위에서도 우리 당 의원들이 지적하면은 그건 국방부나 군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막으면 됩니다. 9.19 군사합의는 최소한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하고 붙일 일은 아니고요. 무장 잠수함 사건도 김영삼 전부 때였습니다. 96년도.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집권 세력은.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뭐만 터지면 전임 정부 팩트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선 말씀 우리 김앵커 말한 대로 목선 타고 침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능성 하나하나까지 물론 목선이 점처럼 보이니까 레이더 잡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어민들이 신고했다는 건 누가 봐도 우리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불안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적들을 하면은 고쳐나가는 태도, 자세 이런 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집권당과 집권 세력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3가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12주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44주기 추도식이 오늘입니다.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도식에 참석하고요.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볼 텐데 TK 지지율이 흔들린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TK,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라는 변수도 뜨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보시면 부정평가가 61%로 올랐고 긍정평가가 30%로 떨어졌습니다. TK 지지율 보시죠. 문제는 TK 지지율인데 TK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긍정, 파란색이 긍정이에요. 58에서 45%로.
뚝 떨어졌습니다.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TK 지지율 34에서 48로 부정 평가가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라는 것은 오르기도 있고 내리기도 하고 등락이 있습니다만 이 TK의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이 이렇게나 하강했다는 것이 용산 안팎에서는 상당히 비상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박근혜 전 대통령 변수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오늘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44주기 추도식, 이뇨한 혁신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강한 보수 색채가 윤 대통령의 약점을 메워줄 수 있다. 긍정적 메시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는다면 대구 경북 지역 보수 단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역할론, 총선이 다가오니까 마침 대통령의 TK 지지율도 흔들리고 박 전 대통령의 총선을 앞둔 어떤 단합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식 실장님, 비전 전략실장이잖아요. 전략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흔들리는 TK 지지율에 도움이 되나요? 오늘 이제 11.6 그 추도식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기념일에 맞춰 서거 추도식에 맞춰서 우리 여권 인사들이 모이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난주 갤럽 조사인데요. 지난주 갤럽 조사가 정말 긍정 부정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고 TK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대폭 상승했고 또 하나 그때 지난주 갤럽에서는 서울 우리 정당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는데요. 저는 이러한 TK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강한 보수적 색채를 해야만 결집해서 지지율 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TK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느냐. 왜 민주당에 밀리느냐. 이런 것에 대한 좀 분노와 좀 불만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지 그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더 끌어안아야 되고 이런 좀 극우 성향의 강성 보수층을 끌어안아야만 되는 그런 저는 부정적 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전략적 분석을 하면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TK, PK 다 중요하고 그쪽에서의 우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징으로 하는 어떤 강성 보수층을 끌어안는 것보다는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수도권에서 민주당을 앞설 수 있다는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당이 보여주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면 당연히 저는 TK, PK는 결집이 돼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해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혁신위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며 용산은 혁신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뭐 제가 공나라 판나라 할 일은 아니고 핵심을 하겠다고 당에다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오신 분이니까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신위원회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줄 거라고 그냥 기대를 하는 거죠. 자,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다양한 통합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하람, 이준석계 천하람에게 혁신위원으로 동참할 걸 제안했지만 이준석계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통합을 추진하는 이뇨한 혁신위에 이준석계가 거절을 하고 제안을 발로 찼다라는 목소리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 단독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윤희숙 전 의원에게 혁신위 합류를 제안했지만 윤희숙 전 의원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저희들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윤희숙 전 의원이 혁신위원 동참을 거절한 이유는 천하람 당협위원장과는 좀 다릅니다. 결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혁신 의지는 윤희숙 전 의원도 동감하지만 당 지도부, 김기현 대표 등이 혁신위를 당내의 다른 기구들과 병렬시켜서 취사 선택하겠다는 것. 당 지도부가 최근 혁신위 말고 인재영입위원회 총선 기획당 등 다른 별도의 위원회를 출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윤희숙 전 의원이 비판하면서 혁신위의 안을 적극 받아들여 쇄신할 의지가 당 지도부에게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 라며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혁신위 참여를 지금 고사한 것으로 저희 채널A가 조금 전 단독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람 혁신위원장이 거절한 것과는 결이 좀 다른데 당 지도부를 비판했는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용산에서도 혁신위에 힘을 실는 분위기인데 당 지도부 김기현 대표를 필두로 한 당 지도부가 혁신위는 하나의 혁신이고 원오브댐 일개 혁신이고 인재영입위원회 총선기획단 병렬로 그중에 하나로 혁신위를 두려워한다라는 게 윤희숙 전 의원의 비판이잖아요. 최영두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는 우리 정치 현실, 특히 우리 여당의 현실이 한 20년 전인가요? 우리나라 한국 축구 현실 비슷합니다. 한국 축구 뭐 아무래도 안 된다. 그때 정말 절망이 팽배하지 않았습니까? 차범근이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근데 히딩크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히딩크라는 사람이 정말 한국 축구를 4강 반열에 올려놓고 우리 축구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 축구가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플레이어를 지금 배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이 혁신을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혁신을 해봐도 잘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비아냥이 많은데 여당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당 전체가 정부의 당 전체가 또 용산 전체가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혁신을 이 호랑이 속등 올라탄 것처럼 하지 않으면은 정말 벼랑 끝에서 큰일 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될 테고 두 번째는 이 혁신위가 자꾸 인물 중심으로 그건 힘듭니다. 사실은 그 히딩크 축구가 무슨 스타 플레이 몇 명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이 진용을 짜는 방식. 축구의 진용 방식, 이게 어떤 서로 협업하는 방식, 이런 팀플레이 방식 같은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당 제도, 또 정치 제도의 혁신 쪽으로 인요한 혁신위호가 새로운 접근, 좀 시스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윤희숙 전 의원의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데 대한 아직까지 신뢰가 안 생겼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이건 지금 우리가 말로서 자꾸 이렇게 서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혁신을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좀 결집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 축구의 히딩크처럼 우리 여당 정치, 지금 국민의힘과 우리 정치판에 새로운 히딩크라는 이런 현상으로 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호도 자꾸 인물에 대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소한 이제 이런 기대 착오가 생기게 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큰 틀의 정치 혁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축구가 잘못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시스템을 바꾸니까 잘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큰 정당 혁신, 정치 혁신이라는 그런 큰 메시지도 좀 이제 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여권 인사를 만나서 취재를 했는데 윤희숙 전 의원 이름이 거론됐거든요. 저희가 조금 전 취재한 건데 당내에서는 지도부와 윤희숙 전 의원 모두에게 좀 섭섭한 비판 여론이 있더라고요. 당 지도부는 왜 화끈하게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지 않느냐라는 김기현 대표를 향한 불만 여론이 있고 윤희숙 전 의원에 대해서도 밖에서 감나라 콩나라 얘기하는 건 쉽지만 당 지도부 비판하는 명분을 들었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혁신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혹시 혁신위가 안 될까 봐 몸살이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한미수 대표님 당 밖에서 강 건너에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일단 다른 당 사정이라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미안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근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난 지가 이제 보름이 됐고 이 인요한 위원장이 지명되고 임명된 지도 벌써 나흘이 지났는데 일단 그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임이 되면서 혁신을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도 김기현 대표 체제에 허수아비가 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참 지금부터 임명되는 분들은 다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독한 얘기를 했다. 근데 그 정도의 진단이 나왔다는 얘기가 들고 윤희숙 전 의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기현 대표의 혁신 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출발부터가 상당히 난항에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정말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다른 당 사정이지만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6주 광고 보고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쉬고 돌아오시죠. 지금부터는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채널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